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 늘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확진자는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27명까지 늘었고 신도 9천 명의 수원 대형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에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제한을 두고 스포츠 관중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보건관리들은 환자 급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우려했습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 26개월 아기가 새로 투석 치료에 들어가는 등 환화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해당 유치원은 다음 달 8일까지 폐쇄 기간이 연장됐고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노사가 각각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근거로 드는 데다 노동계 안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말지가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 서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죠.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인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 인사 의견을 듣는 제도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의심의위 결과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됩니다. 소집 여부 검토를 위해서 이 수사팀과 이 대표 측은 각각 의견서를 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철 전 대표 측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 관계인 즉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이 확실히 피해자인데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 요청이 수용되는 등 상황이 이상해서 외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30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12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60명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조금 줄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입니다. 그제 8일 만에 60명대로 늘어난 데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75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0명이고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6명,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 4명, 대전과 대구가 각각 2명이고 부산과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65명으로 완치율은 89.6%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여름 휴가 9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휴가철에 몰려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의 71%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냈습니다.
이 기간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제도 도입됩니다. 민간 기업의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 지금은 낮 12시, 오후 1시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2, 3부제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부제는 11시 반, 12시 반, 3부제는 11시 반, 12시, 12시 반에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또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용길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28명까지 늘면서 이른바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도 일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가 5명까지 늘어나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에 있는 왕성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정 기자가 나가 있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파악된 서울 관악구 소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28명입니다. 경기 시흥시는 조금 전에 20대 남성 A씨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A씨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과 함께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왕성교회와 관련해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관악구 거주 30대 남성과 5층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현대카드 측은 해당 층에 근무하는 직원 190여 명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서울 본사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연수를 1박 2일 다녀온 청년부 소속 31살 여성 신도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관련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신도가 1,700명 정도인 대형 교회인 만큼 이른바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감염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왕성교회를 다니는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학교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왕성교회에서 2km 떨어진 신림동의 나누초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23일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자 학교 측은 급히 4, 5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14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학교는 일단 전교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또 다른 수도권 교회들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신도수만 9,000명에 달하는 경기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나와 지금까지 확진자는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남성과 60대 여성인 침례교회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방역당국은 두 사람의 감염 경로와 구체적인 동선을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60대 남성과 중앙침례교회 신도인 50대 아내 그리고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모녀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만 700명이 넘어 방역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도 신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는데 보건당국이 지난 21일과 24일에 예배를 본 30명이 환기가 안 되는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고 식사까지 함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자 종교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그간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2달 만에 허용됩니다. 세부 일정 발표가 남긴 했지만 야구 팬들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서봉구 기자입니다. 5월 5일 개막 이후 2달간 텅 빈 관중석에 익숙했던 선수들은 방역당국의 프로스포츠 제한적 입장 허용 방침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빨리 보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야구하는 거뿐이기 때문에 야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KBO와 구단들 역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입장 수입 858억 원이야 엄두를 내지 못하겠지만 시즌의 70% 정도를 남기고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3연전이 시작된 금요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수용 규모의 30%로 시작해 50%까지 증원할 목표입니다. KBO와 각 구단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관객을 맞을 준비를 바로 입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30%든지 점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심상치 않은 만큼
직관의 기회를 얻는 소수 관중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말 감염과 접촉 감염 우려가 큰 관중 응원, 식음료 판매는 제한되고 입장권도 온라인 예매만 가능한 뉴노멀 상황입니다. 관중 허용 규모와 입장 일시 등 세부 계획은 정부,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확정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2개 주뿐이고 36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강입니다.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튜브를 둘러매고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리조나를 포함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등은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신규 환자가 27일 9,500여 명 발생하면서 최대치를 찍었고 28일에도 8,5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CNN 이들 주를 포함해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단 2개 주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료의 관심은 재선 운동과 그것을 위한 경제 활성화인 듯 보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급증지 텍사스의 교회를 찾아 군중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The loss of more than 125,000 of our countrymen. We think of the grief of those families. We think of those that are still struggling with this disease today. Those who have endured economic hardship in the midst of the challenges we face. 하지만 전현직 보건관리와 전문가들은 연일 환자 급증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 FDA 국장 스콧 고틀립은 1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전 CDC 국장 톰 프리드는 남부주들에서 환자 증가는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서 전 세계 경제도 걱정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유동성 지원의 하나로 회사채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을 의미합니다. 연준이 이달 중순까지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입한 회사채는 44개 기업에 4억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36억 원 규모입니다. AT&T와 월마트, 필립 모리스, 유나이티드 헬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유틸리티 관련 회사, 원유 관련 회사, 코카콜라, 펩시 등의 회사채가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회사채는 790개가 넘는 연준의 매입 적격 기업 가운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연준은 발행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도 조만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이와 별도로 모두 53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장 지수 펀드도 매입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실상 무제한의 양적 완화에 따라 연준의 보유 자산이 급증해 7조 8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당시 최고치였던 4조 5,20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제 새벽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조치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경기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고소장 제출 하루 만에 조치에 나설 정도로 수사 당국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도 압수수색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전쯤인 오전 10시 20분쯤 제가 있는 이곳 유치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를 든 경찰관 5명이 제 뒤로 보이는 유치원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최우선적인 확보 대상은 바로 원내 CCTV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원장이 CCTV를 이미 제출하는 데 동의해 해당 자료를 압수하는 형식으로 입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 음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한 경위도 살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식중독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 12일을 전후로 원생들에게 음식이 제공된 기록 등이 담긴 장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유치원 관계자가 고의로 보존식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 제출 형태의 압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은 아니라 일단 영장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본 경찰은 이후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제 새벽 유치원 원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식중독 사태가 심각한데도 경찰이 수사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26일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수사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원생들의 음식을 제공하거나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음식을 취급했는지 또 부주의로 원생들이 식중독을 앓게 했는지 이 2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원장과도 연락을 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이 피해를 본 아이들이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이 투석 환자가 1명 더 늘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 유치원과 관련한 투석 환아가 1명 늘었습니다. 생후 26개월 된 아기로 유치원 원생은 아니지만 식중독을 앓던 원생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아기가 원생과 함께 물놀이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환아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어제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1명이 늘어 모두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이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균 증상을 보인 관련자들은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급 검사 사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검찰이 오늘 수사심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부의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검찰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선정한 뒤 논의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대검이 소집 절차를 밟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과는 별개의 기구인데요. 앞서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는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외부 인사들의 눈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윤 총장이 위원 위촉부터 안건 선정까지 자문단 소집 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고 맞불 형태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던 겁니다. 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문화예술계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공고한 것도 수사심의위였습니다. 전례를 보면 오늘 부의심의위 논의 결과는 저녁 무렵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들은 이철 전 대표 측과 수사팀에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만약 오늘 수사심의 소집이 결정되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로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오늘 영장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일 같은 시간 구인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이액 성분에 대해서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고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화 발표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 정치 쟁점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보류하자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층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규직 전환 후속 조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3년에 걸친 정규직 전환 절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직접 고용 방침을 밝히자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만 하루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정치권으로 옮겨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일명 부러진 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조가 넘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역차별 우려 등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의 응답자의 45%가 장기적인 고용체계 변화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의 40.2%가 각각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14.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하자는 응답이 55.9%에 달했습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을 더 지지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았을 때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보류하자는 의견에 더 공감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여권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정 여론의 적잖은 부분은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고용 안정을 나의 고용 불안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수차례 불공정 게임을 경험해온 을들의 현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오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심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늘이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임을 고려해서 해마다 노사위원들은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이어왔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체불임금 해소 등에 가로막혀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본사에서 인수합병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항공이 직접 매각 불발을 발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대신 체불임금 250억 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직을 하나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모두 가져갈 예정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가 어제 상당히 입장을 좁혔다 이런 보도를 봤었는데 합의가 불발된 최종 이유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만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이미 차지한 민주당이 11대 7 배분과 함께 협상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와 함께 윤미향 의원 등 여당 인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통합당 제안 사이에서 양당은 상당 부분 입장을 좁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 최종 담판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결국 최종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라는 메시지만 줄 바에야 야당 몫으로 논의된 7개 상임위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두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됐지만 통합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고 어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1대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 원구성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18명의 상임위 위원장도 모두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국회 부의장과 상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위원장직을 제외하고 남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뒤에도 오늘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4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정세균 총리가 3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대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더라도 박 의장은 통합당에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장이 통합당 위원들을 강제 배정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협조를 주문한 겁니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직후에 통합당의 명단 구성 시간을 주기 위해 본회의를 오후 7시로 미루기로 했지만 통합당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시한에 야당이 응할 수는 없다며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내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의 뜻대로 오늘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통합당은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견제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당국이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헌혈 제한까지 풀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한 건도 없었던 혈액 수급 주의 단계가 올해는 벌써 7일이나 발령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한적 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입니다. 오전 7시 30분,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부터 직원들은 헌혈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헌혈팩과 지혈밴드 등을 실은 버스가 도착한 곳은 경기 파주시청. 파주시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헌혈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국 헌혈량이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헌혈 가능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위험 지역에서 체열한 혈액의 경우 말라리아 항체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사용해야 하고 여름이 시작된 만큼 의료진이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하나가 소중한 상황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자가 급감한 이유가 가장 이제 주요하긴 하고요. 적정 혈액 보유량을 항상 5일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주까지 이렇게 단체 헌혈을 나오게 됐습니다. 헌혈의 집은 기증품을 늘리고 헌혈 가능 주기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독려 문자까지 일일이 보내고 있지만 헌혈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엔 번호표를 뽑고 줄까지 서야 했던 이 헌혈의 집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동안 헌혈자는 단 3명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뉩니다. 적정 수준은 하루 평균 혈액 필요 분량의 5일치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3일치 미만이면 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5일이었던 주의 단계는 올해는 벌써 7일에 달합니다. 지난달 헌혈 동참 재난 문자를 보낸 뒤 반짝 오른 헌혈량은 지금은 다시 관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기하는 헌혈자분들도 꽤 계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병원들도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적혈구 보유량을 평균 3.5일치까지 유지했지만 지금은 1.5일치뿐입니다. 혈액형별로 평균 10개씩 보유해왔던 혈소판 제재의 경우 지금은 A형 혈소판 2개만 남고 다른 혈액형은 모두 떨어져 환자들에게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혈액원에서도 이제 공급이 어려우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다 맞춰서 공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모자라면은 이제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수술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단체 헌혈이 지난 22일까지 36건이나 취소되면서 개인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뿐입니다.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헌혈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움 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YTN 신준명입니다. 네, 결국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맡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야 모두 이번 협상 결렬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다면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음 달 출범하는 공수처를 두고 공수처장 추천도 또 다른 난제로 여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어제만 해도 죽 먹으면서 협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뭔가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네요. 네. 지금 사실 뭐 어제 그 논의된 내용이 오늘 조간에 보도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예. 상당수의 쟁점이 타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법사위원장의 그렇죠.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법사위원장은 여당 단독으로 지금 선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는 여당이 갖고 가고 하반기는 2022년에 대선에서 승리한 당의 집권당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이건 이제 여당의 주장이었고 예. 야당은 2년 나누자. 예, 물론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던 하나의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갖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제 협상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 후반기 나누자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거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법사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면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2020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줄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의견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은 파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에게 입장을 좀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통합당 내 지도부 사이 의견은 지금 의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는데 예. 그 안을 들고 갔던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법사위원장을 어느 한 당이 완전히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이러한 이 지금 서로의 그 일종의 배분의 원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저는 뭐 상당히 이 파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논의들이 오갔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협상이 지금 결렬이 됐고요. 통합당은 통합당 몫으로 논의됐었던 7개 상임위원장도 안 맡겠다. 18개 모두 다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회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이제 성문화된 국회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 그리고 절차,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의회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은 성문화된 법보다는 불문율을 더 존중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88년도 13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에 따라서 배분한다라는 그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4년서부터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가져갔었던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내려왔었던 관행과 규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규범이 지켜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파열음이 나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88년도 13대 국회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새롭게 원구성의 절차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이제 책임 떠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생과 협치, 그리고 자제와 존중, 참 좋은 단어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이 단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어는 상쟁과 대립, 그리고 독단과 무시, 일반 통행과 불균형, 이런 나쁜 의미에서의 언어만 지금 우리 국회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당 모두 다 국민은 없다. 오로지 파당적이고 오로지 당파적 이익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야 모두의 리더십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고 한다면 정국 운영의 책임이 여당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당이 더 큰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안고 결국 21대 국회를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참 두 정당 모두 정치 참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당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지금 거대 여당 인 만큼 더 무한 책임을 그렇습니다.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사실 이 전국 파행에 대해서는 뭐 양당의 책임이 더 공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국 운영의 책임을 진 이 정부 여당이 사실 그리고 또 의석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관념과 여유가 좀 더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2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지금 승리한 당이 그러니까 하는 쪽으로 양보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법사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체계와 자구심 사건, 이 부분은 별개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법사위의 월권 행위를 막겠다는 부분,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과 둘러싼 부분, 국정조사 부분도 상당히 양보를 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지금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지도부 간의 이견 때문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애초 첫 단추부터가 저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국회 개원의 일단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먼저 첫 단추를 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결국 해서 지금 국회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날 법대로 지금 그 국회 개원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더 정치적인 그 이 여유와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정치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사실 어제 그 지금 그 야당이 제시한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그 이 전략적 판단이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이 그 몫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그 이 상당히 여당이 그래도 지난 주말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라는 것은
완전한 완성도, 완패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화 타협을 통한 이 그런 이 적정한 이 타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을 꼭 갖고 와야 돼. 그거 아니고는 못 받겠다는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이런 이 야당의 강력한 이런 투쟁의 목소리도 저는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가 뭐길래 이런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근데 원구성 끝난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공수처 출범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더 첨예해질 것 같은데 이 법사위 가지고 사활을 거는 것도 아마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뭐 일단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정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많지만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지키지를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6월 5일까지 개원하고 6월 8일까지 상임위 전부 다 지금 배정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고 지금까지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법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좀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연히 법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공수처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국회가 어떻든 형태든 간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3차 추경안 공수처 법안 여러 가지가 걸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를 해서 빨리 원구성도 마치고 이런 공수처법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끔 그리고 시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기하고 무조건 7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국회를 향해서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추천 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를 향해서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야당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결국 장악하려고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원칙 있는 승리다. 두 번째는 원칙 있는 패배다. 가장 나쁜 것은 원칙 없는 승리라 그랬어요. 지금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거는 원칙 없는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실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야당이요. 자,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제 다 가져가고 상임위 제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 안 하고 다 가져가라. 이거는 또 굉장한 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임의로 상임위원장을 배정을 하게 돼요. 이거는 194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자신들이 저하진 권한과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국회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야 모두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층 더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정말 처리하지 못한 여당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각성을 촉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도 지금 명단 제출 이거 기다린다고 본회의 7시까지 미룰까도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2시에 열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본회의는.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박병석 의장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상임위원장 모두를 지금 여당에게 다 갖고 가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의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의 이 상임위 배정을 할 수 있는 것,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이 또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각자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걸 나중에 또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정치적 진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다 갖고 오라는 그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 지금 그러니까 이 여당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형제들한테 가면 책임 정치 한번 해보라면서 주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이 말로만 이래되고 하나의 지금 법제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원구성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지만 이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수당이 그러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갖고 가는 것을 아예 법제화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4년 뒤에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일당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때 상임위원 다 갖고 갈 때 당신 들어가면 아무 말 하지 마라. 통합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통합당 주장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일단 명단을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다 가져가는 책임 정치를 하려는 거를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화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어쨌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산 넘고 산인 상황인데요. 공수처장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법에 정한 공수처 출범 시한은 지금 코앞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자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7월 15일까지는 말 그대로 6명의 동의를 받는 복수의 2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주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나 예를 들어서 야당이 완전히 추천하는 공수처장, 또 유상범 의원님이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송, 이런 걸로 봐서는 전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화약고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검찰개혁의 화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국민 편에 선 검찰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였는데, 이번 공수처법은 그거 역행한다는 데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걸 하나 검찰도 모자라서 공수처장까지 하나 더 만든다는, 그래서 역대 최고의 저항적 대통령을 탄생시킬지도 모르는 공수처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좀 통합당 의견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독립된 검찰을 구현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공수처는 여기서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 자체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박범계 의원 말대로 지금 이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4+1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의 사보임에 관련된 것이 불법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결 내렸었죠? 그거는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1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이다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공수처 법은 이제는 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수처법이 기능을 어떻게 하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거는 저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위헌 소송에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 공수처법을 딱 7월 15일 날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여지를 다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에서 오히려 공수처법을 법에 따라서 발족시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무슨 시급을 다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여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절대절명으로 꼭 필요한 부분 속에서 시기의 문제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쪽에 위헌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 자,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위헌 소송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치라는 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보면은요, 추천위원회를
야당이 2명을 지금 하게끔 돼 있는데 예. 지금은 양당 체제로 되어버렸어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2명에 대한 권한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추천위원회와 관련돼서 공짜 수호 절차와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히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말끔한 것이지 그냥 7월 15일 날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법도 못 지키면서 꼭 무슨 공수처법은 지켜야 된다? 그런 논리가 맞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한보다도 이제 헌재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추진이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켜보고 하는 게 좋겠다는 김영준 교수님 의견이셨고요. 지금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맞습니다.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여기서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이제 야당 의원 몫이 2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교섭단체로 그렇죠. 제한이 돼 있죠. 예. 그럼 통합당에서 2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합당 입장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계속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백혜련 의원안 일정 기간까지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목할 수 있다. 이 안을 지금 낸 상황인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규칙안, 국회 운영,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규칙안이 필요하거든요. 그 규칙안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것인데,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 모법인 지금 공수처법에 지금 야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이 지금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설사 이 지금 그 새로운 교섭단체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섭단체가 지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안 한다고 해서 가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줄 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백혜련 의원이 내온 규칙안 자체는 일종의 나름대로 여론의 무슨 제고 뭐 일종 압박 뭐 그런 거지만 정치적 실효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헌 소송을 지켜보고 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도 뜨겁게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그러니까 지금 법상 7월 15일 날 제대로 출범시켰다고 강력하게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아예 폐기를 하겠다고 냈던 거거든요. 자, 근데 국민들은 가면 어디다 손을 들어줬죠? 국민들은 일단 공수처법을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세력에다가 상당히 많은 의석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대로 지금 작동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모든 상당히 이 지금 쟁점이 되는 법률안들이 가면 헌법재판소에 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가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 7명 중에 그러니까 2명을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천인 7명 중에 6명이 동의가 되는 사람이만 추천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반대한 사람은 아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법의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자신들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왜 이 공수처가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법에 갖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하나 또다시 그러면 여야가 타협해서 뭔가 개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수순이 아닐까. 무조건 이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총선의 민심하고도 반한다는 겁니다.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 이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빨리 설치하라가 아니라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그렇다면은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한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투표를 했나요? 그런데 여당의 핵심 공약 중엔 해석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미래통합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분명히 받아들여서 지금과 같이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낫는 것이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당연히 거부권이 있지만 그 거부권 플러스 헌법 소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묶어가지고 가면은 이거는 공수처법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하나씩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이런 시급한 문제는 빨리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 나름대로 그 진행을 해야지 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있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 취지를 살려서 되도록이면 빨리 공수처법을 어떻게 출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헌재 판단이 내려지고 나면 통합당이 뭐 입장을 좀 달리 할까요? 통합당도 뭔가 구체적인 대안, 지금 사실 야당의 비토권 두목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고, 만약에 백혜련 의원 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은 통합당에서도 뭔가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또 타협을 하겠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김용우 의장이 의장할 때요. 국회법과 관련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2년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내줬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전혀 생각 못 했잖아요. 그때는 다당 체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도 3당 이상의 뭐 등등 원내교수단체가 3개 이상 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법을 하나 만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뭡니까?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에서 협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존중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이 원구성 또는 상임위원장 배정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법 가지고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내내 이 문제 가지고 또 국회가 갈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금 김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난번 공수처법을 만들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걸 주도했던 이 4+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를 최소한 그러니까 여당 말고 또 다른 또 그러니까 법여건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질 거야 생각이기 때문에 7명 하더라도 6명 정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래통합당 보수 야권의 목소리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런 수순을 그런 생각을 갖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교섭단체 2개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데 상당히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확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독소조항이 많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까지 다 지금 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수처장을 추천한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당하게 주어진 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여야가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법이 상당히 위헌될 줄 모르니까 모든 걸 스톱하고 기다리겠다는 방식은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제대로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법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원구성에도 정치적 목리를 부리고 이 모든 것마다 사사건 발목을 잡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 정당한 야당의 모습일까라는 상당한 비판이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섭단체 야당이 지금 통합당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무기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논란, 바로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약간 되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 문제는 공정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렵습니다. 지금 관련 국민청원 동의는 25만 건 넘긴 이런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들의 정규직화 문제,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된 거는 일단 가짜뉴스 탓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가짜 뉴스다라는 거고요.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은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인천국제공항 말고 다른 공공기업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왔었던 부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면에서 보다도 실제로 이것이 결국은 노노 갈등이라든지 뭐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의 아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표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청년 실업률이요 10.3% 지난달에 그러니까 평균 청년 실업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라는 부분 속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비정규직 정규직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설득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마치 너희들 가짜 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성과보다는 태도를 보고 지금 질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인 걸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25만 명 이상이 청원했다는 이 사실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가야 할 방향이지만 설득의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방들이 오가는 가운데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건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생계 걱정 없이 5년, 10년 취업 준비만 해도 되는 서울 명문대 출신들이나 들어갈 신의 직장에 감히 어디서 비정규직들이 공짜로 들어오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가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뭐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먼저 상당히 일자리를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돼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까지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한 식으로 방향이 가야만 우리 사회의 지금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그러니까 이 양극화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한 부분들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인천공항의 그런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당연히 가야 될 문제인데 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니까 이 지금 반발하는 그룹들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논의가 아니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 스펙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그 청년층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앞으로 이 미래의 일자리를 기존에 그러니까 이 지금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이 특혜나 로또식의 행운을 타고 자신들이 밥그릇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저는 뭐 그러한 지적 자체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러한 임금 격차의 문제,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금 상당한 또 이 차별의 문제, 그리고 사실 또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인천공항에 지금 소속된 직원의 지금 정규직 비율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정규직 직원을 거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상당히 우리 국가의 그 관문이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지금 안전과 보안의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전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부분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더 불거진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임금의 격차의 문제, 그리고 또 이 기득권의 문제, 밥그릇의 문제로 이렇게 제한시킨 부분은 저는 김두관 의원이 상당히 조금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불거진 문제는 결국은 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공정상의 문제, 형평상의 문제, 이런 기회의 또 박탈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데, 이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다른 문제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청년층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발언 두고 온갖 지금 패러디물도 줄을 잇고요. 이게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공방이 가열되는 중에 격분한 누리꾼들이 이제 영국 유학 다녀온 김우현 아들 신상을 이렇게 추적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의 본질과 벗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YTN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넘어갈까요, 바로? 네, 왜냐하면 이게 20대 애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 구속력 지지도는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긍정평가가. 그런데 20대에서 3.5%포인트가 더 높아진 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47.3%인데 50.0%니까.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인국공 사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까라고 했는데, 이 YTN 여론조사는 실은 리얼미터가 20일부터 26일까지 2,520명 정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한 건데, 그런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갤럽이 23일에서 25일까지 1,101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20대의 지지율이 무려 12%포인트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올라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금 12%포인트 내려갔다고 20대. 그만큼 이게 굉장히 아주 불안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식과하고 민감하게 결국 청년 세대의 아픔을 다 보담아 둘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날 간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입장을 좀 정확하게 표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이 저희 현안 조사에서는 좀 나타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은 보류하자 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가 한 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지만 보류가 조금 높고요. 이게 연령대로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20대의 경우에는 보류하자가 지금 55.9%. 맞습니다. 그만큼 20대가 상당히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서 뭐 전체적인 지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건 아마 일본의 남북 관계가 또 극적인 또 조금 유턴을 한 그런 측면이 저는 뭐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작용했는데, 그러나 이 사태만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김영희 교수님도 동의하셨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라고 봤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오히려 국민들 생각이 오히려 보류하자는 쪽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집권 측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그냥 이렇게 밀어붙여서 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상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드러날 수 있는 잘못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20대 청년들이 이 분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관과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 민주당 이원호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좀 신중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서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예. 수정할 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른 이 부분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심을 좌우할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 바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를 벗어난 김포 파주 최근 집값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사실은 그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네. 뭐 이 동네가 조금 올랐으니까 이 동네 하고 뭐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들려면은 물가 상승률의 1.3배, 3개월 평균 의 상승률이 있어야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6.17 대책을 할 당시에 두 지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의지, 집값을 잡겠다 의지는 확고한데요. 지금 21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21번째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중심으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는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스를 대폭 강화하고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본 도쿄의 지금 그 집값이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좀 최고의 전문가가 이것은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인가. 너무 지나치게 관료 중심으로 이 문제를 규제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좀 원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좀 해보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원인부터 좀 다시 진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일본 집값 얘기를 하셨는데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는데요. 맞습니다. SNS에서 글을 올렸는데 이 참모하고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다는 걸 저 SNS 글에 남기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를 기다리라고 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일본처럼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도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금 현재의 그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기숙 그러니까 이대 교수의 지금 판단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마 본인도 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이 대책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선택한 것은 그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는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기에도 지금 판단 미스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조기숙 교수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김현미 장관도 그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들한테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 집팔아라고 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 이 강심장에 놀랐다. 그렇죠. 강심장에 놀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말빨을 먹히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고위공직자들과 또 여당 의원들이 배째라는 식의 이러한 부분들이 운동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러니까 업어타서 상당히 자신들이 정치적인 아마 이 그 기반이 든든하다고 생각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위기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숙 교수가 이야기하는 바가 저도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방식대로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의 지금 이
과도한 규제 일변도 그리고 아주 그런 자세 갖고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많이 본 뉴스에 올라 있어서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훈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단 식중독이 나온 안산 유치원과 관련해서 오전부터 시작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제 새벽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수색에 나선 건데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투석하는 아이도 한 명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원생과 물놀이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경찰 압수수색은 종료됐다고요? 네, 제가 있는 이곳 유치원에서 시작한 경찰 압수수색이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이 상자를 든 경찰관 5명이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유치원 입구를 통해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특히 원내 CCTV와 또 급식 기록 등이 담긴 장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급식 장부에는 식중독 증상이 처음 발견된 지난 12일을 전후로 원생들에게 음식이 제공된 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후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분석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음식이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 음식을 원생들에게 제공한 경위도 함께 살필 예정인데요. 일각에서 유치원 관계자가 고의로 보존식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따로 영장 없이 진행됐는데요. 사안이 시급하다고 본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뒤에 사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피해 원생 부모들이 어제 새벽 유치원 원장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식중독 사태가 심각한데도 경찰이 수사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26일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수사 시작과 함께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소환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원장과도 연락을 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투석 환자가 한 명 더 늘었죠. 네, 안타깝게도 이 유치원과 관련한 투석 환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생후 26개월 된 아기로 유치원 원생은 아니지만 이 식중독을 앓던 원생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이 아기가 함께 물놀이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어제부터 투석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 원생도 한 명이 늘어 모두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원장을 포함해 58명이고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균 증상을 보인 관련자들은 모두 115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 기간을 9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명이 나왔는데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과 광주 등 비수도권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보통 여름 휴가하면은 가장 더운 7, 8월에 많이들 가시는데 자, 이걸 9월까지 좀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권고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근로자의 71%가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휴가를 냈습니다.
올해도 이 기간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국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분산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점심시간 시차 운영제가 도입됩니다. 민간 기업의 구내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금은 낮 12시나 오후 1시로 고정돼 있는데 이를 2, 3부제로 나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부제는 11시 반과 12시 반, 3부제는 11시 반, 12시, 12시 반에 구내 식당 점심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또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도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 확진자 그 전날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신규 확진 환자는 42명입니다. 그제 8일 만에 60명대로 늘어난 데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누적 환자는 12,757명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0명이고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6명, 서울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광주 4명, 대전과 대구가 각각 2명이고 부산,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해외 입국자 가운데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환자가 5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을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65명으로 완치율은 89.6%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준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면서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줄고 있는 곳은 2개 주뿐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으로 28일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한 주는 코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주 2곳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36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를 보였던 유럽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봉쇄령 완화 이후에 경각심이 풀리면서 곳곳에서 또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부 도시 봉쇄를 검토하고 있고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영국 중부 도시 레스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당국은 다시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We have just gone out of one lockdown, so going into another one is likely to be unacceptable by a majority of people in the city. 영국에선 단계적 봉쇄 조치 완화와 함께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리버풀 FC가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하자 축구 팬들이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싸안고 환호해 우려를 샀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잘해왔던 독일에서는 최근 대형 도축장과 주거지 등에서 집단 감염이 따라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müssen es weiter als unsere gemeinschaftlich empfundene Verpflichtung verstehen, dass jeder und jeder Einzelne unser aller Schicksal in der Hand haben. 앞서 독일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귀터스로와 바렌도르프 등에 대해 식당 영업 금지 등 통제 조치를 다시 내렸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렇게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기준과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정부가 단계별 기준 및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 일단 용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합니다. 대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 크게 4가지 기준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최근 2주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 2단계는 50에서 100명, 그리고 3단계는 100명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2주 동안의 평균치를 보는데 즉 이 확진자 숫자가 기준을 딱 하루 넘겼다고 바로 올리는 건 아니고 증가의 폭과 이유,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자, 단계별 조치 사항 보겠습니다. 이 집합과 모임 1단계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은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사적 모임까지 이 기준은 적용이 됩니다. 3단계는 아예 10명 이상 모이는 게 금지됩니다.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그리고 공공 다중이용 시설은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가능하지만 2단계부터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2단계부터 등교 인원을 줄이고 3단계에서는 아예 등교 수업이 중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직관이 가능하지만 2단계는 무관중, 그리고 3단계는 시즌 중단입니다. 보신 것처럼 3단계가 가장 엄격합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쇼핑몰은 저녁 9시 이후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 등 필수 시설만 정상 운영합니다. 네, 이렇게 다만 이 같은 전반적인 내용 정리는 물론이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핀셋 조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 상황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 이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보겠습니다. 42명. 국내 발생이 30명이었는데 이 전날 62명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회가 한 두세 군데 이상에서 집단 발병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더 걱정인 거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던 게 지방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대전이나 광주, 부산 이런 데서도 환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단계가 아닌가,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방금 그래픽을 봤지만 28명에서 62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조금 전 얘기하신 것처럼 수도권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배는 거리 두기나 방역 수칙 조금은 지켜지는데 이 교리 공부나 친목 목적의 종교 소모임이 위험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관리자 지정할 수도 없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가까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맞춤형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교회들이 이제 큰 예배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 자체의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소중함 때문에 좀 잘 방역 수칙을 지키고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여러 부서 모임이라든지 성가대 모임이라든지 이런 작은 모임들이 이제 자체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자체 무슨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엔트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작게 모인다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집단 발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소모임들을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도록 좀 권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하게 될 거면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모임이고 대부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이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누가 감염시키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좀 중소교회들에서도 지금 계속 연달아서 환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중소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 수가 적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나 이런 부분 드리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들도 있어서 교회 교단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확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지난 주말 전남에서 88일 만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이 충남 대전을 이어서 광주 전남까지 전국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순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순환 일종의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수도권에서 계속 발병이 잦아들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연결고리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지만 대부분 아마 수도권의 영향으로 지방에서 발병을 시작된 거로 보이고요. 예. 사실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한 50여 명 발생했더니 대전 지역에 있는 이제 음압격리병상이 다 차면서 이제 좀 약간 병상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고민할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 발생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라 이런 좀 환자가 소규모 한 몇십 명만 발생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일단은 환자 발생이 아직까지 없었던 지역일수록 훨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 발생이 좀 많을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환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뭐 확진자가 사찰을 방문했다거나 또 시장이나 목욕탕을 방문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N차 감염 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자꾸 요새 이제 발생하는 지역들이 이제 뭐 교회라든지 뭐 사찰이라든지 또 음식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생되면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이미 뭐 N차 감염에 해당되는 분들이 동시에 진단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환자 발생이 없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모습들 때문에 이제 또 벌어지는 상황들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타 지역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들도 언제든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이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들,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구분 뭐 50명 이하, 50명 미만 그리고 50에서 100명 이상 이 구분이 적절한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제 중수본에서 밝혔지만 환자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제 증가하는지 여부 또한 이제 의료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됐고 또한 용어의 좀 불분명함 때문에 사실 생활 속 거리두기도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아닌 것처럼 이제 용어 정리가 됐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한 거는 용어 정의 측면에서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개선된 측면들은 상당히 좀 괜찮게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할 수는 사실 없겠죠. 그렇지만 괜찮은 편으로 정리를 했고 특히 용어 정리 면에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해수욕장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통과한 사람에게만 뭐 손목 밴드를 지급하겠다 이런 유증상자 구분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지금 확진자 상당수가 무증상자인데 이 현실적 대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그 손목을 이제 벨트를 차서 일단은 입장하는 손님들을 제한하는 측면들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명까지 이제 관광객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이용객들의 숫자를 이제 줄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해수욕하는 중간에 물에 들어가는 때 빼놓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해수욕하시고 나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뭐 유흥주점 이런 데를 대부분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거나 밀집한 곳에 가게 되면 그런 데서 전파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초반부터 여행을 이제 계획하실 때부터 좀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물 안에서 이 전파에 대해서 염소 소독이 되기 때문에 큰 우려까지는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닷물은 어떤지 또 그리고 요즘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을 조금 생략을 하거나 적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존을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제 바닷물은 또 염분이 있어서 염분이 높으면 또 바이러스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은 안전하다. 물 자체가 바이러스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의결했었죠. 심의 결과가 담긴 정식 공문이 오늘 수사팀에 도착했는데 최종 처분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수사심의 결과는 이미 지난주에 나왔고 이게 공문 형식으로 정식 통보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이 공문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결과만 한 줄씩 적혀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특별히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표결 참여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3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중단을 묻는 안건에는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동의로 안건이 의결됐는데 이 절반이 훨씬 넘는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압도적인 결과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 발표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판단을 보류한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만 1년 7개월, 수사 자료도 20만 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당혹감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심의 결과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팀은 오늘 받은 대검 공문 내용을 찬찬히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심의 의결을 받아들일지는 검찰 지휘부 판단도 중요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 결과를 두고 그런데 수사심의위 절차나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사심의위는 재판처럼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견서 50쪽과 검찰과 이재용 측 순서로 진행된 구두 의견 진술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거나 의견 진술 순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나옵니다. 또 심의위원 구성 방식에 허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교수와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교육자, 회계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추첨됐는데요. 평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김병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해 질문 과정에서 논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규상 비공개로 진행돼야 하다 보니 내부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만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공소장 작성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공소장 작성 작업은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불기소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입니다. 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오랜 기간 과잉 수사했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를 강행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수사 정당성을 평가받는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들어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면하게 되는 주례보고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다면 수사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가 포함된 영상을 리트윗했다가 논란이 일자 3시간 만에 지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선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인종 편가르기로 새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은퇴 노인들이 많이 사는 빌리지스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카트를 타고 가던 지지자가 구호를 외칩니다.
화이트 파워는 백인의 권력을 뜻하는 말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시위에 자주 등장하는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영상을 리트윗하고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리트윗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영상은 올린 지 3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 파워란 구호를 듣지 못했다며 단지 지지자들의 놀라운 열정을 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7년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일어난 흑백 인종 간 유혈 사태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백인 우월주의를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보다는 분열적 태도를 고수하며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인종차별주의가 지지자들을 모으긴 하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대북 전단과 쌀 보내기를 주도해온 탈북 단체들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쌀 보내기를 해온 큰샘의 박정호 대표와 변호사가 함께 청문 절차에 참석해서 법인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 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한 탈북단체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자신들은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것이라며 법인 설립 목적 외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와 이현 변호사는 법인 설립 취지에 인권 중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인 설립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일 만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기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제 지역의 확대였습니다. 당시에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대전과 인천을 규제 지역에 포함해서 뒷붓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또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서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망은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은 일제히 오름폭을 확대했는데요. 특히 경기도 김포시는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게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큰 상황에서 풍선 효과가 뚜렷해지자 정부도 부랴부랴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김포와 파주 등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다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추가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집값 이상 급등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저금리 그리고 길어지는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 또 다른 풍선 효과만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6.17 대책의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 최근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시장도 거래 소강 상태로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대신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잠시 효과를 보이다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자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대체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닝아웃을 대체하는 쉬운 우리말로
소신 소비가 선정됐다는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닝아웃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상품 등을 사는 등 특정 상품 구입이나 공유로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을 표출하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걸 소신 소비로 바꾸자는 겁니다. 네, 코로나 감염 등을 막기 위한 필름 형식의 안면 보호기구 페이스실드는 얼굴 가림막으로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했습니다. 또 개인 공간을 분리하고 건물 내 공용 공간을 입주민이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주거 형태를 말하는 코리빙 하우스의 우리말 대체어로는 공간 나눔 주택이 선정됐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새말 모임과 국민 600여 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같이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했습니다. 뉴스 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태풍급 장맛비와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하늘만 흐린 가운데 꿉꿉한 공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곳곳에 결합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변 점검 미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제주도 서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오전 11시 제주도에 이어서 전남 해안으로도 확대 발령됐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영동과 충청 등 그 밖의 내륙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의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의 최고 200mm, 충청과 남해안,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50에서 100mm의 비가 온 뒤 내륙의 비는 대부분 내일 오후면 그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호우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